올해 50대 중반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김영호 씨. 항암제 투여를 받은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오한이 되면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8.5도. 마른 기침도 계속 나오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는 그냥 감기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기침은 더 심해지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래에는 누런색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올랐습니다. 한두피 병원에 찾은 김영호 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폐렴이었습니다. 암 환자에게 폐렴은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질병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치료의 복병, 폐렴을 막아라.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이정은 교수님과 함께 암 환자의 폐렴 예방에 대해 알아볼게요. 폐렴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건가요? 폐렴이라는 병은 말 그대로 폐에 염증이 생겼고 그것이 흉부 X선이나 흉부 CT에 나타날 때 진단할 수 있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제 폐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암 환자에서 발생하는 폐렴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균의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폐렴이 있고요. 항암제를 포함한 어떤 약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약제 유발 폐렴이 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방사선이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면서 발생하는 방사선 폐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사선 폐렴이나 항암제 유발 폐렴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조심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중에 이제 치료력을 알고 있는 의료진이 찾아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특히 세균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렴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많은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암 환자에게는 폐렴이 더 위험하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렴은 암 환자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암 이외의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폐렴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폐렴은 이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구강, 비강 등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흡인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장관에서 역류하는 세균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공기 중에 떠도는 병균이 직접 폐로 흡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시는 독감, 결핵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균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행성으로 균이 폐로 침투하거나 약물 등에 의해서 과민 반응 등으로 전신적 염증 물질이 폐에 폐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폐렴이 발생하는 경로에 대해서 암 환자들은 모두 일반인들에 비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 중 발생하는 구내염이라든지 오심, 구토 등이 가장 대표적인 세균성 폐렴의 위험 요인입니다. 구강 내에 세균이 증식할 확률이 높아지고 위장관에서 역류되어 균이 폐로 넘어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세약감이 심해지면서 음식을 삼키다가 사례가 자주 걸리는 연화장애도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연화장애가 생기면 폐렴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암 환자가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구강 및 비강에 존재하는 균의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번 정도까지 양치질을 하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치간 칫솔이나 치실들도 사용하시도록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충치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또 틀니입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치질을 치아가 없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암 환자가 아니라도 고령의 환자에서 폐렴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암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서 술을 드시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술을 저녁에 드시는 것도 음식이 역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전 2시간 정도 전에는 음식을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음식물이 역류하고 그와 함께 세균이 폐로 흡인되어서 폐렴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감기 치료도 매우 중요한데요. 감기, 즉 비인후염이 생기게 되면 초기에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대부분 쉽게 낫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암 환자에서는 쉽게 세균성 합병증이 동반되는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증상을 조절한다면 세균성 합병증으로 진행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 등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공기를 통해 폐로 유입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환들이 유행하는 시기에 환자분이 치료 중이시라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시라고 저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열이 없으면 폐렴이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폐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열이 없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따갑다거나 기침할 때 피가 난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폐결절이 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암 환자에서는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열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의 폐렴인 경우에는 열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 환자가 놓치기 쉬운 폐렴의 초기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암 환자에서는 발열보다도 기침이 중요한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이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나거나 숨을 들이쉴 때마다 기침이 난다거나 기침을 하면 누런 가래가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폐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숨이 찬 증상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항암 치료 등을 하면서 조금씩 숨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호흡곤란이 아주 심해지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암 환자의 폐렴 예방과 관련해서 권장되는 예방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폐렴 예방접종은 정확하게는 폐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폐구균은 세균성 폐렴의 20에서 50% 정도의 원인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구균 예방접종은 면역이 저하된 분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암 환자분들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폐구균 외에도 독감 백신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RSV 백신이 있습니다. RSV 기관지염 폐렴의 경우에는 매우 중증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소아와 고령에서 1년에 1회 접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백신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중증도도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환자분들이 꼭 맞아야 하느냐고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에서는 권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1년에 1회 접종을 권장하고요.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폐구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백신들은 전부 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걸 예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이런 경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는 yes or no. 방사선 치료가 폐렴 발생 위험을 높인다?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세균에 의한 폐렴과는 대부분 무관합니다. 예외적으로 구강이나 비강, 비윤후 쪽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점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세균의 증식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수술이나 어떤 그런 통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킴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렴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자체는 특히 폐를 제외한 장기에 한 것으로는 폐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폐에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는 방사선의 효과에 의해서 종양이 파괴되면서 그 주변에 방사선 폐렴이 생길 수 있고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폐로 방사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방사선 폐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료 효과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치료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사선 폐렴이 생겼을 때 그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마른 기침이 생기거나 숨을 크게 들이쉴 때 기침이 난다면 방사선 폐렴이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되고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사진을 찍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 폐렴과 비교했을 때 암 환자에게 생긴 폐렴은 치료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치료 과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호중구 감소증이나 골수이식 등으로 인해서 면역 억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곰팡이와 같은 그런 기회 감염균이 환자에게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료진들이 환자의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치료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치료 기간이 다소 길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원래 진행 중이던 암에 대한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이 진행한다거나 수술을 앞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의 치료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암 환자의 예후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저한테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조건 잘 드셔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양치질을 꼼꼼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쭤보면 대부분 하루에 한 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들은 그런 환자분의 입에서 나는 구취 이런 것들도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구강에 세균이 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구강에 세균이 늘어납니다. 또 구강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의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됩니다. 암에 대한 치료가 환자분들께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인지 그것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항상 환자분들께는 함께 해결해보자 라는 말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수칙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폐렴의 위험을 낮추고 환자분들이 예정하셨던 치료들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의 폐렴 예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암 환자의 폐렴 예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잘 드시고 식후엔 꼭 양치질하기, 그리고 보호자라면 환자의 입냄새를 자주 확인해주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폐렴을 막고 암 치료도 중간 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유익한 말씀해주신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이정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 메디에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디엘의 암 환자의 폐렴 예방 미스터리 완벽 해결. 폐렴은 암 환자의 주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예요. 폐렴이 생기면 항암 치료나 수술 등이 지연될 수 있어서 평소 예방이 중요하겠어요. 암 환자들에게 생기는 폐렴은 입이나 코에 있는 세균이 폐로 흘러들어가 발생하는 경우, 독감이나 결핵과 같은 공기 중의 바이러스가 폐로흡입 때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약물 등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암 환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발생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폐렴의 주요 증상으로 면역 반응인 발열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암 환자에게는 발열보다는 기침이 더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나는 기침,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오는 기침, 누런 가래가 나오거나 숨이 찬 증상이 있다면 폐렴을 의심해봐야 해요. 암 환자의 폐렴 치료 방법은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각 환자의 상태와 위험 요인에 맞춰 의료진이 치료 약제를 선택해 처방하게 돼요. 평소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구강위생을 위해 양치질을 자주 꼼꼼히 하기, 테일을 사용하는 경우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깨끗이 세척하기, 음식물 역류를 막기 위해 잠자기 직전에는 음식물 섭취 피하기를 꼭 기억해야 해요.